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요.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 물건이죠. 근데 법정 저당권도 있어요. 근데 법정 저당권이나 법정 질권 이런 거는 저당권 2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토지 임대차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법정 저당권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 또 임대차에서도 법정 저당권이 발생하는 요건을 또 임대차에서 시험에 낼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약정 저당권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 법정 저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걸 좋아해요? 동산을 담보로 잡는 걸 좋아해요? 1,000만 원 빌려주면서 부동산 담보로 잡으면 등기 비용이 더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크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게 좋고, 금액이 작고 300만 원 빌려주면서 부동산 담보로 제공해라 그러면 잘못하면 입지저지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동산 담보로 잡는 게 좋아요. 질권 설정하는 게 좋지. 300만 원 빌려주면서 그래 2억 정도 빌려줬대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담보권을 설정을 하면 그건 이제 저당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담보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5글자 누구? 물상보증인, 한 글자로 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집안의 암. 이런 사람들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합쳐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얘기해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저당권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원칙상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피담보 채권이 유효해야만 담보물권도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돼야 되는데,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는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피담보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됐다라고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개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 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고, 그 대신 저당권자는 원칙이 얘인데 예외적으로 여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하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의 가장 큰 효력은 우선면제권이죠.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당권이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성립하느냐? 성립을 봐야 되겠어요. 성립은 모든 물권, 모든 채권, 모든 가족권 다 186조 아니면 187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86조다라고 하는 거. 이제 물권에만 186조예요. 권리의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거든요. 그 중에서 물권은 모든 권리의 변동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야. 채권도 마찬가지, 물권도 마찬가지고 가족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가족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물권의 경우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예요. 186조에 의하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득실 변경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법률 행위 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등기하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는 어떤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느냐?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기로 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담보물로서 부동산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이 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피담보 채권은 어떤 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종류,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담보물로서 목적물은 어떤 게 제공이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 있죠. 그럼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이 됐든 비금전 채권이 됐든 현존 채권이 됐든 미래 채권이 됐든 확정 채권이 됐든 불확정 채권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뭐든지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은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 하나의 채권의 일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으로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 목적물은요, 부동산으로서 토지 아니면 건물이죠. 또 일정한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권리는 전세권 아니면 지상권만 되는 거고요.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당사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제3자 다 가능하지만 저당권자는 원칙이 채권자, 예외적으로 제3자. 자꾸만 얘기하면 이제 짜증나니까. 아는 얘기 자꾸 하고 있죠, 지금? 짜증나죠? 안 나요? 나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필요적 등기상 채권자, 채무자, 원본. 채권자 누구요? 여기서 또 갑이요? 을이요? 채무자, 갑. 그 다음에 원본, 이요. 이거 정도는 필요적으로 등기해 줘야 되고요. 보통 이자 받나요? 안 받나요? 이자 받죠. 이자에 관한 건 이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받기로 했으면 약정할 수 있고요. 약정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또 담보가 된다. 그 다음에 위약금 같은 경우에도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위약금에 관해서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또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임의적 등기사항인 거예요. 등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등기하게 되면 담보는 된다, 대항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저당권도 뭐예요? 탐물권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입니까? 아니죠. 점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합니까? 안 합니까? 지출하지 않습니다.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담보물권을 원칙으로 하죠. 약정담보물권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법정담보물권도 있습니다. 법정담보물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토지임대차에서 나온다 그래요. 토지임대차인데, 토지임대차의 목적이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굉장히 많이 준용이 되거든요. 우리 지상권 공부할 때 지상권의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 소멸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왜 2년으로 정했다 그랬어요? 발음이 좋아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발음이 좋아진 건 사실은 두 번째 문제고요. 자, 지상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먼저 생겼다. 그러면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 사용권을 취득을 해서 지상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지상 건물 소유자는 을이 됐을 텐데, 이 건물 지을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지료를 내기로 할 때 1년에 한 번씩 지료를 내기로 할 수도 있지만 매월 지료 받기로 하기로 했는데 2기 이상의 지료가 연체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매월 받기로 했으면 많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2달 연체했는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거 철거해라 그러면 이건 너무 가혹하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매월 받기로 했던 1년에 한 번씩 받기로 했던 2년 동안 지료를 안 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또 토지 소유자는 그로 인해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 또 지상물 철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2년으로 정한 거예요. 2기로 안 하고. 정해놓고 나니까 발음도 아주 상쾌한 발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해보세요. 몇 년이요? 그봐. 발음이 괜찮잖아요. 이제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토지임대차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토지임대차가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차했어요. 그럼 얘한테 차임을 매월 내야 되죠? 아니면 매년 차임을 내야 되는데 차임이 2년 이상이 연체가 된 거예요. 2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최근 2년의 연체 차임을 받기 위해서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지상 건물을 압류해버립니다. 그럼 그 압류의 효력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법정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차임채권 2년분, 연체된 차임채권 2년분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2년이라고 한 거지. 이것도 2기 그러면 이거 2달분 정도 가지고 이거 경매한다 이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거기에 뭐죠? 법정 저당권의 문제는 요거야. 이때 이 법정 저당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정 저당권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차에서 나온다요. 잊어버리셔도 관계없어요. 법정 저당권 제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어디에서 있다고? 토지 임대차에. 어떻게 하는데요? 몰라도 된다니까. 몰라도 돼. 그냥 잘 몰라. 근데 있어. 그냥 그래도 돼요. 그래도 우리 시험에 전혀 지장 없어요. 이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약정 담보 물건을 원칙으로 하고요. 담보 물건의 통유성이 모두 다 인정이 되는 거죠. 통유성 몇 가지인데요? 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예?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 없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성질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라든지 효과, 법적 효과, 법적 성질, 법적 효과, 뭐 효력을 한번 보죠. 효력. 일단은 저당권의 가장 큰 효력이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담보 물권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에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우선권이다 라고 하는 건 담보 물권 사이에는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우선적 순위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저당권 우선 변제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범위는 일단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계약이 성립했고 변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원본이죠. 원본입니다. 원본이고 이자 약정했으면 이자 있을 테고요. 위약금 약정했으면 위약금도 있겠죠. 이자나 위약금은 등기하면 담보가 됩니다. 약정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면 담보가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이자나 위약금도 담보가 되는 거고 변제기가 도과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의 의미는 뭐죠? 지금 금전 채무가 불이행이 됐다 그러면 나중에 받는 것도 금전이잖아요. 그 대신 추가로 받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연손해로서 지연이자 있죠? 지연손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연손해는 몇 년분이죠? 1년분의 지연이자. 우선 변제 받는다는 게 1년이지 1년분만 받을 수 있다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때 1년분에 하나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실행 비용 있죠? 경매 실행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얘네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경매를 실행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목적물은 어디까지 경매할 수 있느냐? 저당물이 있으면요. 이 저당물은 당연히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받기 위해서요. 저당물에 붙어있는 부합물이 있답니다. 저당물에 붙어있는 종물이 있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종물이나 부합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었던 저당권 설정 이후에 새로 생겼던 관계없이 무조건 저당권의 효력 범위 내에 무조건 들어가요. 경매를 실행하면 경락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 사무관이 경매를 실행하면서 실수로 이런 것들을 경매 대상 목적물로 포함시키지 않고 누락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도 경락에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의해서. 여기서 생기는 과실이 있죠. 여기서 생기는 과실은 월차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실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저당권자가 압류를 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저당권자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압류해서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혹시 제3취득자가 있을 때는 그 제3취득자에게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고 난 다음에만 대항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여기에 임대료 매월 차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매월 차임을 은행에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버립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매월 차임이 있죠. 그 차임은 집주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에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했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제3취득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매월 차임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은행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통지해 줘야 된다고. 당신은 여기서 차임, 즉 과실을 취득하면 안 됩니다.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가 압류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됐죠? 자, 그다음에 저당권과 용익관계 한번 보시죠. 자, 용익관계하고 관련돼서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소멸하는 용익권이 있죠. 소멸하는 용익권하고 그 다음에 일괄경매 청구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괄경매. 그 다음에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이미 공부했죠. 우리 지상권에서 공부했죠. 뭐 한 사람만 대답하면 나머지는 다 못 들었어요. 못 들었으면 해야지 우리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 이 도대체가 뭐든지 기억 안 하면 안 배웠으니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다가 토지 또는 건물 또는 토지 건물 동시에 저당권 또는 공동저당이 설정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소유자가 몇 번이 바뀌어도 관계없다 그랬어요. 저당물이 경매가 됐다. 경매가 돼서 그 결과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366조에 나와 있어요. 이걸 저당물 경매와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거 용익관계. 일괄경매 청구라고 하는 거는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는 거예요. 나대지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 나대지가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공부하기 전에 맨날 건부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건부지가 또 뭔지 아나? 몰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 여부 따지지 않고 굉장히 많이 유식해진 거예요. 실제로. 이 정도만 돼도 사회에 나가서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뭐 꼭 시험을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그러다가 붙는 거야. 그러다 붙는 거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붙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아까 저기 이렇게 보니까 시간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딴 데는 지금 추석 때 매년 그래요. 매년 추석 때 이번에 추석 때 뭐 이렇게 4일 이렇게 뭐 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추석 때 1차 끝내기 그래서 이틀 동안 하루에 13시간씩 강의해서 26시간으로 이틀 동안 수업 끝내는 거 그거 합니다. 수강생도 죽고 선생도 죽어요. 죽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모님들 중에서는 그거 하라고 왜? 시댁에 안 가게 핑계대고 시댁에 안 간다고 그거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딴 데 이미 잡혀 있어서 아마 여기 못 할 거예요. 네, 시간적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괄경매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성립한 거예요. 뒷얘기 쉬는 시간에 하세요. 친한 사람끼리 앉으니까 수다가 많았는데 자리 바꿔줘야 되겠는걸. 그죠? 다시. 에? 글로 간다고? 그래요? 또 못된 거 가르쳐줬네. 자, 나대지의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지상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 목적물의 가치가 큰데 이게 있으면 목적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당물의 가치가 지금 저하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때는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하거나 건물도 같이 경매하거나 결정할 수 있어요. 토지만 경매해서 피담보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물도 같이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괄 경매인데 여기에서 이제 판례 몇 개가 나오는 게 저당권 설정자가 지상물을 축조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축조보다는 보유를 훨씬 더 중요시해서 지상물의 축조는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축조해서 경매 실행할 즈음에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때는 일괄 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를 신청할 즈음에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일괄 경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괄 경매가 허용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어요. 예, 일괄 경매고요. 저당권 실행으로 용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저당권 실행을 한 그 저당권이 문제가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하고 우선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된 용익물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경매 실행으로 무조건 다 소멸하게 됩니다. 요 세 개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나오죠. 저당권의 제3취득자는 일단은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자 아닙니다.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저당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저당물에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자고 이자의 권리는 또 3개죠. 이자의 권리는 3개입니다. 대의변제권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담보 채권을 대위해서 변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대의변제권을 행사할 때는 대의변제는 여기서 정하고 있는 원본 이자 위약금 1년분 실행비용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겁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이거 1년분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변제해야 되는데 얘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변제해요? 그래요. 1년분까지만 변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취득자는 1년분까지만 변제하라고 우리 법에서 정해놨는데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의 변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변제해야 됩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죠.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을 대의 변제해서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시킬 때는 발생한 전액을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와 동일하게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관계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다 변제하되 제3취득자는 어디까지만? 1년분까지만 변제합니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난 다음에 변제해야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 맘대로 변제하게 되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만 변제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 실행 과정에서 자기 소유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가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가. 원래 채무자가 자기 소유 물건이 경매가 되는데 거기서 좀 싸게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콕 찍혀서 쫓겨납니다. 입찰도 못합니다. 그 돈 있으면 채무를 변제해야 되죠. 그런데 얘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인이 될 수도 있고요. 대의 변제도 못했고 경락도 못 받았답니다. 그럼 이제 목적물 뺏겨야 되죠. 그러면 그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도 우선 상환 받습니다. 이게 우선 상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비용을 안 내주면 뭘 주장해버려요? 유치권 주장해버리죠. 그럼 결국은 또 경매 실행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우선해서 상환해준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 뭐가 있었다?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저당권에 침해가 있으면 뭘 받아야 됩니까? 구제 받아야 되죠.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라고 해서 먼저 저당권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목적물 반환 청구는 못해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해 예방,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의 일환으로서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반환은 청구하지 못해도 원상회복은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 청구한다는 얘기는 변제 기일이 남아있지 않아도 저당권을 침해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남은 기간의 기한 이익을 무시해버리고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변제 청구하면서 같이 뭐도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데 즉시 변제에 응하지 않으면 모두 실행하고요. 경매도 같이 실행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는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아니요. 경매하기 전에도 감정평가 방법에 의해서 손해는 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떤 게 되느냐? 현재 잔존가치가 피담보 채권에 미달할 때 손해가 있는 거지 현재 잔존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상회한다. 그러면 저당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저당권 침해로 인한 잔존가치가 피담보 채권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담보물 보충 청구도 할 수 있겠죠. 담보물 보충 청구는 거래를 계속 하겠다는 거야? 끝내겠다는 거야? 계속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거래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겠다는 거야?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만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소멸한다라고 해.
저당권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겠죠. 피담보 채권의 소멸 원인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변제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 소멸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가 경매를 실행해 버렸답니다.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면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경매 실행으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경매 실행으로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순위 저당권이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있는 권리 싹 다 소멸합니다. 저당권이 10개가 설정이 됐는데 9번째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했대요. 그러면 10번에 있는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죠. 8번에 있는 저당권 소멸해야 안 해요? 해요? 왜요? 그렇죠. 1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있는 건 싹 다 소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쉽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장에서 잘 틀려요. 여러분이 실제로는. 그동안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여기서 쉽다고 생각하는 건 여기다가 쉽게 안 집어넣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시험장 가갖고는 잘 틀립니다. 근데 시험장에는 쉬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쉬운 문제가. 쉬운 문제는 틀리고 어려운 문제 맞았다. 40점이요. 쉬운 문제만 맞았다. 70점이죠. 쉬운 문제만 맞으면 70점인 거야. 아주 쉬운 게 40%, 조금 쉬운 게 20%, 조금 약간 어려운 게 20% 이렇게 나오니까 쉬운 것만 다 맞으면 60점이죠. 그다음에 약간 어려운 거 양심상 반은 맞아야지. 그럼 70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학계론에다가 10점을 이렇게 주고 여유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죠? 꿈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받아와야 돼?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인데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죠. 없습니다. 부정성의 원칙상 처분할 수 없는 거고,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이것도 틀렸잖아요. 법정 저당권도 있다. 법정 저당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토지임대차에서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몰라도 된다고. 그냥 있다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무효면 저당권도 무효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저당권은 용익물권이 아니라 담보물권이겠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만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암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죠. 암을 5글자로 풀면 뭐예요? 물상보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의 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거 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3번은 19회 때인가 20회 때인가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오래 보면 안 되는 거죠?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되죠? 뭐예요? 지역권이요? 예? 지역권이요? 예, 맞는데 어업권이나 강업권은 왜 저당권에 설정할 수 있어요? 몰라도 돼. 우리 시험범위에 없는 건 답이 아니니까. 우리 시험범위에 없는 권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답으로 안 집어넣어요. 민법 교수가 문제를 내는데 민법을 답으로 넣어? 다른 법을 답으로 넣어? 민법을 답으로 넣고 다른 법 잘 몰라. 그러니까 겁나서 딴 데 있는 거 논문 같은 거 보고 베끼는 거지, 겁나니까 이런 걸로 답으로 못 집어넣어요. 잘 모르는데 부동산 공법을 답으로 집어넣는다고? 어업권이나 광업권 잘 몰라요. 이때는 것만 알고 어업재단 저당,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하는 저당법이 별도로 있어요. 공장재단 저당법, 어업재단 저당법,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답 아니에요. 답 아니고 민법에서 늘 찾아야 되는데 민법상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역권이지. 예. 자, 그리고요 5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덤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봐야 되죠. 또
답 몇 번이에요? 5번? 예, 5번 맞죠? 예, 5번 맞아요. 자, 보세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증축됐답니다. 증축됐는데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부합물이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의 임차권. 자, 이거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세권 얘기하면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그렇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면 을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 말은 똑같이 저당권에서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저당권을 설정한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인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경락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무조건 취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까 전세권에서 하면서 저당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거 하고 니은의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니은은 몰라도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답을 어떻게 골라야 돼? 5번을 골라야지. 바보같이 3번에 니은을 자기가 디귿으로 바꾸고 3번 고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니은이 디귿으로 보였다는 거야 자기 눈에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걷어.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면 그랬겠냐고. 자기가 점을 잘못 찍었는지 디귿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6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6번에 저당권의 객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지만 저당권 실행 비용은 등기하지 않는 한 담보되지 않는다. 그거 바로 틀렸죠. 그렇죠? 지연이자하고 지연손해하고 저당권 실행 비용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담보가 되는 거고,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세권, 지상권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근저당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피담보 채권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 말소 청구할 때는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지만 전 소유자가 말소 청구할 때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했죠.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경우에도 부합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구분 건물 전유 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 건물 있죠. 집합 건물이라고도 얘기하고 구분 건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일체성,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띠는 걸 원칙으로 하죠. 일체성을 띈다는 얘기는 전유 부분이 양도가 되면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도 양도가 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해서 경락받은 사람은 전유 부분만 경락받은 게 아니라 공용 부분 사용권하고 대지 사용권도 다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죠? 아파트 사실 때 전유 부분 사면서 공용 부분 내가 어디 써야 돼요? 대지는 어디다 써야 되죠?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물어봤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린 배운 사람답게 일체성을 띠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교양 있잖아 벌써. 전유 부분과 일체성 띠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앉아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수준 떨어지는 거고. 물론 당연한 거지. 하지만 앉아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일체성을 띠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이 쓰는 용어라든지 태도 이런 거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짝 거들먹거릴 필요도 있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거들먹거려도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그래. 그래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니까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또 왕따 되죠. 예, 술 먹으면서 1차는 같이 먹고 2차는 다 집에 간다 그러고 나만 빼놓고 다시 헤쳐 보이죠.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친구 중에서 하나가 있었다 그랬죠. 하이스쿨 티처 아십니까? 하이스쿨 티처, 체육 티처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은 항상 그 브리핑 있죠. 그걸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마누라한테 브리핑을. 그래, 뭐 술을 먹으면 1차 소주 몇 병 먹고 안주는 뭐 먹었는데 누가 계산했다 이거. 그게 휴대폰이 없을 때는 공중전화를 붙들고 그렇게. 그래서 걔 별명이 그때는 공중전화였거든요. 근데 최근의 별명은 브리핑입니다. 브리핑. 야, 마누라한테 브리핑 다 했냐? 그렇죠. 다 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소주 한 2병씩 먹으면 이제 취한 거죠. 취한 척을 합니다. 취한 척을 해. 그리고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죠. 그리고 우린 사전에 이미 해처 모여 장소가 돼 있어요. 걔만 몰려. 왜냐하면 해처 모여서 간 데는 마누라가 알면 안 되는 데를 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걸 또 브리핑을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면 걔 귀 간지러워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할까요? 9번 문제를 한번 가보세요. 9번 문제. 9번 문제.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토지 후에 채권자 갑을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지상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지상 건물까지 일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요. 토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었대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괄 경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 대금만 가지고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어도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의 경매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선택권이 있다 그랬지 의무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일괄 경매의 여부는 저당권자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아셔야 되죠. 그죠? 이건 안 적어도 같은 말인지 알아야지. 이거는 법과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국어국문과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법학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괄 경매의 경우에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괄 경매를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돼 있었거든요. 을로부터 위 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갑의 일괄 경매는 인정이 된다. 아닙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병이라고 한다면 토지만 경매해야 됩니다. 그렇죠? 토지만 경매해야 되는데, 자, 경매를 신청을 할 때는 용의권자 병이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락 허가 결정 나기 전에 극적으로 갑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경락 허가 결정 나기 전이라고 한다면 다시 일괄 경매로 바꿀 수 있고, 일괄 경매가 이루어지면 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에게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만 경매를 하게 되면 지상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철거돼야 되는 거예요. 철거돼야 되는데 철거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꿇어야 돼. 꿇는 거밖에 없어요. 꿇고 울어야 되죠. 그런 거 참 좋은 물건이에요. 토지의 나대지의 저당권이 성립했다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다가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무조건 경락받아야 돼요. 지상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하라 그래야죠. 이게 토지의 매각 대금이 10억이었다. 그럼 내가 10억을 받았다. 근데 지상 건물이 한 2, 30억 정도 이렇게 되는 지상 건물이 있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경락을 받고 지상 건물 철거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만약에 을이었다, 병이었다. 그럼 병이 좀 와서 어떡할까? 꿇겠죠? 꿇고 울 겁니다. 울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2배로 사던가 그러면 안 돼. 그럼 이건 권리 남용이에요. 소유권 남용이에요. 경납받은 금액의 2배 사시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소유권 남용이라고. 그때는 어떻게 돼? 저는 다른 좋은 목적으로 땅을 쓸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철거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할게요. 그래야 된다고. 다른 목적이 있어 없어? 2배로 팔 목적밖에 없거든. 그래도 2배 땅을 되사시오라고 하면 권리남용이야. 이거 우린 대부분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다른 좋은 목적으로 땅을 써야 되니까 철거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제가 불러요. 2배 15억 드리면 안 될까?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쓴다니까 왜 그러시냐고. 20억 드리면 안 될까? 그러면 꼭 필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땅이 꼭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내가 무슨 뭐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야 이 권리남용이 아닌 거지. 자기 입으로 2배를 불러버리는 순간 권리남용이다. 이게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별거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토지 경락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건물에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철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꿇어야 된다. 그리고 20억에 2배 사라고 하는 순간 권리남용이 돼서 지상건물 철거를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10번 문제도 조금 중요한 문제고, 이제 요번 여러분 시험에 10번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유치권하고 관련돼서요. 그래서 10번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맞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에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했다. 그 말 속에는 공사대금 채권자가 아직 점유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승계했으니까 점유를 받는 그 순간 저당권이 유치권이 성립한 거잖아요. 그럼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니까 유치권은 성립하되 경락이 내게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을 성립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보증금 반환 채권은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죠. 변제 요구는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인도 거절까지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으로 가야 될 문제가 저당권에 하나 끼어 있네요. 그런데 요번 여러분 시험에는 이런 유형으로 또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한번 갈게요. 갑은 을소유 주택의 피담보 채권 1억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법률관계에 관한 A 질문에 B의 대답 중 틀린 거 찾으랍니다.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 도가 후 10년이 경과됐다. 그래, 채권의 변제기 도가 후 10년이 경과됐다는 얘기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갑의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인해서 말소 등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소멸했다. 그 녀석 똑똑하죠. 그 다음에 2번에 위에 주택이 병의 방화로 전소됐대. 방화하고 실화하고 어떻게 달라요? 네, 고의성이 있으면 방화, 실수로 했으면 실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방화로 전소됐다는 얘기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갑의 저당권은 목적물의 멸실로 소멸되나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으로 을은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위주택에 을이 실화로 전소되었다. 을이 이 주택에 화재보험을 든 경우는 그랬어요. 을이 화재보험을 들어놨 때죠. 그래서 갑은 을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물상대위할 수 있습니다. 2번하고 3번 같은 말이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냐 보험금 청구권이냐라고 하는 그 청구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금전으로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금전으로 지급되고 나면 그 금전은 일반 재산과 섞여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3번에 위 3의 경우에 을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억 원을 이미 수령한 경우라면 그랬어요. 여기에 갑은 담보물권의 물상대의성을 근거로 을이 수령한 보험금으로부터 1억 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죠. 그렇죠. 이미 지급이 됐다라고 하면 일반 재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물상대이고 우선 변제고 받을 수 없습니다. 5번에 을이 목적 주택을 정에게 매각했답니다. 갑의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에 대한 추급력이 인정이 된다.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어요. 추급한다는 얘기는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고 그 대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100명이 바뀌었든 200명이 바뀌었든 현재 소유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3번은 앞에 우리 지상권에서 풀어봤던 문제니까 넘어가시고요. 14번 이제 저당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저당권 14번. 그리고 14번 한번 해보죠.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교환가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에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방해 제거 청구죠. 방해 제거 청구. 여기다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놓고 지상에 건물을 짓는데 무슨 뭐 노숙인의 쉼터 이런 거 짓고 있다는 거야. 노숙인의 쉼터를 경매를 경락받은 사람이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지. 상가용 건물이다 그러면 씩 웃겠지. 하지만 노숙인의 쉼터 이런 거 하면 이거 철거 무지하게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공사에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일괄 경매한다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는 거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 사이에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 채무에 미친다. 그렇죠. 채무자가 갚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 계약인 당자 대월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 도래한 이후에 발생한 약속 어음 상의 채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결산기가 도래하게 되면 근저당권의 결산기가 도래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 그 효력은 번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더 이상 근저당이 아니고 이제 뭐가 돼야 된다? 저당권이 되니까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담보가 돼야 되죠. 또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선순위 용익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5번은) 앞에서 이제 풀어본 문제고, 자 16번으로 한번 가세요. 16번 문제 풀어보고 16번까지 풀고 조금 쉴게요. 자,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권리 상호간의 순입니다.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경매 실행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이 기준이 된다.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이 순차 설정된 후 가압류와 저당권이 순차 설정이 됐대요. 강제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가 있다면 저당권자는 B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거든. 저당권은 물권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마
공인중개사법의 중개 실무 쪽에서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안분배당, 흡수배당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배우셨나요? 안분배당, 흡수배당 이런 거 배웠어요? 갑이 소유자요. 의리, 병, 정, A, B, 뭐 C까지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너무 많은가요? 여기가 이제 가압류 채권자 또는 압류 채권자로 해요. 얘가 저당권자, 얘가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자,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자.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하나 더 집어넣을까? 됐다. 너무 많죠? 자, 이렇게 해서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경매를 실행한다라고 해요. 그럼 일단은 이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잖아. 채권자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자보다 더 빨리 채권을 확보해 놨죠. 그러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전부 다 안분배당인 거예요. 전부 다 안분해서 배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자 다 평등한 거예요. 이걸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그래서 매각대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매각대금이 5억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1억씩 배당합니다. 1억씩 이렇게 배당을 해요. 이렇게 해서 1억씩 배당을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빠졌죠. 얘는 빠졌고 저당권자는 후순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흡수해 버립니다. 이제 흡수 배당한다. 그러면 1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지가 받아야 될 돈이 만약에 9천이었다. 지가 받아야 될 돈이 9천이었다. 그러면 후순위자들 3억 중에서 9천을 얘가 흡수해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받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9천을 더 받죠. 9천 더 받으면 여기 이제 얼마 남은 거지? 2억 1천 남았죠. 2억 1천 남으면 또 다시 가압류 채권자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7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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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안분배당이 되는 거야. 그럼 얘 빠져나가잖아요. 얘 빠져나가면 지금 얘 있죠. 얘는 또 후순위 채권자를 어떻게 해요? 흡수해 버리는 거야. 얘가 받을 돈이 1억 5천이었다. 그럼 이거 싹 다 흡수하고 얘는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자와 담보물권자, 채권자와 담보물권자가 있으면 안분 흡수, 안분 흡수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분이죠. 채권자가 빠르니까. 이 반대로 혹시 저당권자였다. 그럼 얘가 먼저 다 받고 남는 부분 가지고 안분 흡수, 안분 흡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 2번 정도인가 중개사법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안분 흡수, 안분 흡수만 하면 그리고 딱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만 나오면 여러분 뭐예요? 노이로제가 걸리죠? 왜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잖아.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 그렇죠? 수학은 어떤 과목이요? 죽이고 싶은 과목이야. 예,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여기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이 순차 설정된 후 강제 경매 신청을 압류 채권자가 했대요. 그래도 A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안분배당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압류 채권자 B가 있다면 저당권자는 B에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A하고는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라 전세금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 같이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주택의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의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분한 주택의 임차인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죠. 그렇죠? 후순위 저당권자에는 우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순위 저당권에는 우선할 수 없어요. 근데 선순위 저당권에 우선하는 임차인도 있죠. 소액 임차인이죠. 소액 임차인 서울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서울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1억 원이라고 얘기했죠. 1억 원 중에서 얼마까지예요? 3,400까지. 거기 서울만 하시면 돼요. 왜 대전은 몰라도 될까? 서울은 특별시니까. 특별시죠? 대전도 특별시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설명됐죠? 됐습니다. 서울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만약에 대전이 시험에 나오면 광주 큰일 납니다. 들고 일어납니다. 부산도 들고 일어나겠죠. 근데 서울이 시험에 나오면 왜 안 들고 일어나요? 특별시니까. 그 다음에요. 세종 특별 자치시 거기는. 자, 그다음에 최종 3개월분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정도가 되고요. 17번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